홍카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석 달 만에 서울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오늘 석 달 만에 여러분들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이에 밀양, 창녕, 그리고 양산, 그리고 마지막에 대구로까지 가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구 선거는 제가 9번 선거한 이래에 제일 힘든 선거였습니다. 대구가 특히 수성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당의 지지세가 65%에 이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 달 만에 무소속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운 의원이 이유 없이 컷오프를 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달서에서 구청장을 3번 하고 국회의원을 1번 하고 16년을 지역을 닦아도 이번 선거에서 이번 태풍이 부는 바람에 12%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갑 같은 경우에도 정태욱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인데 이유 없이 컷오프를 대고 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도 20% 되는 그런 득표밖에 못했을 정도로 대구 마지막에, 특히 TK 지역 마지막에 이번 바람이 태풍같이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을 지역에서는 저를 믿어준 수성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게는 수성을 지역, 그리고 나아가서 대구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롭게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선거 때 대구에서 선거를 하면서 제가 버스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시민들과 함께 무작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그리고 작게는 한국사, 세계사까지 무작위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길거리 공연을 한 열흘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버스킹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돌면서 그런 버스킹 행사를 본격적으로 가질 생각입니다. 홍카콜라와 함께 이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버스킹 행사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오는데 워낙 빨리 올라가니까 잘 모르고 욕설하는 질문도 있고 좋은 말하는 질문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질문을 읽어보면서 주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메모지를 주면 바로바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인 비대위 막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 비대위를 막는 것이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실 분들은 사실 그게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상으로 전당대회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김종인 그분은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상시대책위원장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대해서도
비상대권을 주고 그리고 임기도 없고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길래 그런 비상대책위원장은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뿐만 아니라 노태우 수천억 비자금 사건의 모금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전과가 이범이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국민들이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마치 개혁의 전도사인 양 그렇게 여태 이제 정치판에서 해 오셨지만은 사실 저희 당 으로서는 곰곰 생각해 보면 저희 당이 옛날에 그 차떼기 당이었습니다. 그걸 벗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뇌물전가가 두 번이나 있는, 그것도 엄청난 뇌물전가가 두 번이나 있는 분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제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는 당내에서 당의 원로분도 계시고 고문들도 계신다. 그분들 모시고 와서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임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알았어요. 빨리. 아이고,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아유, 왜?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선거기간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으로 복당을 하면 우리 당 의원들 총 서명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를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정권도 총선까지 이용을 했으면 이젠 됐지 않나. 더 이상 이용을 하게 되면 본인 자신이 퇴임 후도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잡고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왜 수성어를 선택했냐? 그 지난번에 내 선거 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현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 시절에 같이 일하던 후배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갈 수가 없어요. 수성을 지역은 수성갑 지역의 갑 지역으로 을에 있던 조영 의원이 옮겼기 때문에 현역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역이 없는 지역이 북을이 있었는데, 북을이죠. 거기 홍일학 의원이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제 고등학교 후배인 권호성 변호사가 경선에 나가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성을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유시민 의원이 대선 후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은 또다시 복귀를 해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 개입 부정 여부를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분들의 의견 중에서 상당수가 합리성이 있다고도 봅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제 지역만은 사전투표 부정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에서 제가 개표를 해보니까 많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거꾸로 부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모르지만 저는 제 지역에서 사전투표는 없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제가 사전투표 부정이 없었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또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참 유감입니다. 주호영 의원과 화해를 했나요? 하는데 주호영 의원과 싸울 이유도 없죠. 싸울 이유도 없고 조금 의견이 달랐을 뿐인데 아마 주호영 의원이 제 복당 문제에 말을 한 것을 오해를 했다고 적시 복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해할 일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사전투표 이야기가 계속 이래 물으시는 분들이 있고 2030 이야기를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선거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2030 그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그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2030 지지율이 제가 제일 높았습니다. 심지어 20대 지지율이 50%가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층들이 우리 당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듣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대구 선거를 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게 무죄라면 이 정권에서 억지로 재판부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다시 재판할 그런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거 참,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헌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하고 또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는 비례대표 없애버리고 그런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소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그리고 그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원래 김정은 유고 주장이 지금 그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유고 주장이 현실화되는 징후는 제일 먼저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지대에 중국 군인들이 얼마나 배치되느냐 그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평양 시내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그 한국 내 국정원의 움직임이 어떠냐 그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그 벌써 유고되었다 안 되었다 식물인간 되었다 이 그 뉴스만 난무하고 또 그게 뉴스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확인 안 되는 것은 참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또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유고 사태가 계속되는데도 제대로 발표가 없는 것 보면 확실히 북한의 이야기는 뭔가가 북한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보고 독불장군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참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국회의원은요, 그 패거리 지어갖고 돌아다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시작할 때부터 지금 25년 동안 제대로 한 번도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개파를 만든 일도 없습니다. 정치는 세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개파를 만들지도 않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정치하는 것을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하도 빨리 올라가니까 대구 승리의 정치적 의미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제가 정치하면서 25년 동안 8분에 걸쳐서 대구에 한번 출마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3번 시도를 했고 국회의원 출마를 4번이나 시도했는데 당에서 한 번도 거기 보내주지 않았는데 주로 이제 강북에서 선거를 했으니까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출마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을 하면서 마지막은 고향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경남의 제일 험지인 양산으로 가겠다. 그때 반성락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양산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양산에서 이제 공천을 못 주겠다. 그래서 불출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에서 그 황 대표 측과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그래서 제가 불출마를 한때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불출마를 하게 되면 2022년도 대선 출마할 때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속으로 내가 대구 가서 강북 험지보다 더 힘든 대구 무소속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그렇게 갔는데 다행히 대구 수성을 주민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시는 바람에 대구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2022년도 제가 경남지사도 했고 하니까 PK, TK의 정치적 기반이 다 생긴 거죠. 그리고 서울 강북에서 선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서울에는 이미 정치적 기반이 있고요. 그래서 대선 나가는데 상당히 유리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당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서울 지역구 제안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서울 험지로 올라오라고만 이야기했지 어느 지역으로 올라오라고 제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이제 불출마하라는 그 요구가 가장 강했고, 굳이 출마하려면 서울로 오라고 하긴 했지만은 서울에서 어느 지역구 가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 본 일이 없습니다. 일각에서 개혁 보수라는 말하는 보수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보수 개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보수면 보수지 개혁 보수,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따뜻한 보수, 이렇게 난 형용사를 붙이는 사람들 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진보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수 진보의 그 개정 규정이 아니고 좌파 우파의 개정 규정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보수 진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좌파들이 만들어낸 아젠다입니다. 보수는 어쩐지 털딱이고 특권층이고 과거지향적이고 나쁜 것이고,
기득권층이고, 진보는 어쩐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이고 좋은 것이고 젊은 것이고, 그 양대 개념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지난 20년 동안 논쟁이 있어 왔던 건데, 나는 그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좌파우파 개념을 사용합니다. 좌파우파 개념을 사용하는데, 좌파는 평등을 가장 정치적 가치의 최우선으로 두고, 또 우파는 자유를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두는 그런 정치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좌파가 나쁘다, 우파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치적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갈라지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저는 정책적 마지막 가치는 국익에 둡니다. 그 헌법 46조 제2항에 보면 46조 2항입니다. 국회의원은 국익에 따라서 국익을 이제 추구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국익 우선주의 조항이라는 건데, 저는 25년간 좌우를 떠나서 국익 우선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고, 실제로 제가 한 것 중에서 국적법 파동이라든지 반값 아파트 파동 같은 것은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그래서 좌파도 필요하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정책적 가치를 국익에 두지, 저는 보수 진보의 개념으로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또 당선 버스킹 때 준비하셨던 노래 리스트만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는 사실 그 장윤정 씨의 초혼을 부르려고 했죠. 초혼이란 노래가 워낙 가사가 좋아가지고, 제가 추풍령 홍도야 울지 마라 옛날 노래도 불렀지만은, 마지막에는 장윤정 씨의 초혼이란 노래를 선거 기간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윤정 씨의 초혼이란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못 불렀습니다. 네. 지금 불러주세요. 아이, 지금은 안 돼요. 네. 국회 상임위는 제가 국회의원 4번을 하면서 상임위에 거쳐간 곳이 10곳이 넘을 겁니다. 저는 상임위에 오래 있지 않고 이쪽 상임위에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상임위의 국정이 좀 공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상임위로 가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10곳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 가면 우리 수성을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으니까, 지난 초선 당시에 송파에 있으면서 잠실 재개발을 재건축을 해본 일이 있기 때문에, 수성을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국토교통위로 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나머지는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 빼고는 지난 국회의원 4번을 하면서 상임위를 거의 다 거쳐봤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제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토교통위를 갔으면 합니다. 사형제도 부활해 주세요, 그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사형제도가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97년 12월 22일인가 저는 그런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강력부 검사를 하면서 사형 집행을 사형 선고를 받은 4사람 중에 4사람 중에 3사람이 YS 정권 때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사형 집행이 이제 안 되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지만은 저는 정권이 바뀌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는 굳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래 틀지 마요. 지금 목소리가 치였기 때문에 좋은 노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오늘은 노래 부르는 타임이 아니에요. 자, 또. 정교조 명단 공개도 잠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명단 공개하면 위법하다고 지난번에 우리 당 의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법을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위법으로 보는지 나는 이해가 하기 힘든 게, 정교조인 게 그래 부끄러운지 왜 명단 공개를 꺼려 하는지 그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익 우선, 국민 중심, 국민 우선 정책 구상적인 거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경제정책을 이 좌파 경제정책을 이대로 가져가면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코로나 대책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0만 원 주고 끝낸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4인 가족 중심으로 200만 원을 주자. 뭐 그런 논쟁이 있었죠. 난 그걸 쳐다보면서 두 주장 다 나라를 망조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주면 매달 줄 수 있습니까? 한 번 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적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렸다. 자영업자 진작 무너져 내렸고, 소기업 다 무너져 내렸고, 중소기업 무너지고 있고, 대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이 경제적 기반을 일으키는데 국가 예산을 써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돈 한 번 뿌리고 끝내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냐? 난 그거 옳은 일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은, IMF 때는 금융위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제조업도 위기고 서비스업도 위기고 이제 금융위기도 곧 다가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 총체적 위기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것이 이제 저는 경제적 기반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국가적인 과제지, 그렇지 않고 지금 앉아서 일회용으로 100만 원 주고 끝낸다? 그럼 나중에 정말로 그 뒤에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끝내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 코로나 탓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탓하기 이전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정부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권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있죠. 안 지고 있죠. 예컨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접경지대에 있어도 코로나 환자가 13명밖에 안 된다고 내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중국과 차단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대한의사협회에서 문 대통령한테 10차례에 걸쳐서 중국 차단 요구를 했을 때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꾸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차단되는 그런 계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확산 책임에 대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꾸로 코로나 지금 잠잠해지고 있는 것은 의료진의 활동,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우수성하고 건전한 시민정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잠잠해지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좌파 폭주를 막으려면 우파
통합이 절실하다는 분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부터 우파를 결집을 시키는 총선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선거 후에 당권 강화를 위한 내부 가지치기 공천을 하는 바람에 선거가 어려워졌죠. 지금이라도 우파 통합을 하고 내부 통합부터 하고 당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당내 일부 세력들이 공천 잘못으로 공천 피해자가 된 사람들, 예컨대 4사람의 무소속 당선자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의원, 구의원, 기초강력위원, 그리고 공천에 불만 갖고 탈당한 책임당한 간부들, 이 사람들 전부 새롭게 복당을 시켜가지고 당을 내부 통합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줄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시 당을 꾸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준평형이라고 불리는데 어떻습니까? 불러주면 고맙죠.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청년 때는 저도 나이가 41살 때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때는 나이가 든다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60점은 넘어가니까 준평형이니까 불러주면 참 고맙죠. 사시 부활하실 건가요? 제가 정권 잡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습니다. 로스쿨 폐지하겠습니다. 로스쿨은 고려시대 엄서제의 부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집권하면 대학 입시 제도도 바꾸겠습니다. 전부 정시로 돌리고 1년에 2번 수능 시험 봐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 가는 그런 공평한 제도로 만들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올라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좀 천천히 하세요. 담배값 내려달라. 저는 금년을 했지만은 담배는 서민들이 화나서 많이 피우기 때문에 담배값은 옛날로 환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네. 아이고, 뭐가 뭔지. 3, 40대 대선 주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3, 40대 중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과 자질이 되는가, 그걸 살펴봐야 할 겁니다.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쪽에서 마크롱이 아마 30대 후반, 이제 40대가 들어갔죠. 그리고 40대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자치가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이 돼 있고 16살 때부터 정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달리 우리는 최소한 국회의원 출마할 때 40대 초반에 출마해도 상당히 이른 나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국회로 갑니다. 그렇게 가서 국정을 쌓은 것이 한 20년이 훨씬 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프랑스나 영국에서 40대가 되면 한국에서는 60대가 되는 그런 정치적 경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하고는 좀 틀리죠. 지금 우리나라가 30, 40대가 나라를 맡을 만큼 그런 정치적 역량이 있는 그런 세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래는 오늘 안 부를 생각입니다. 목도 쉬었고 또 지금 노래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죠. 당도 참패를 했고 노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지난번에 우리 당선 축하연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노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고 하니까 당에 어느 못된 사람이 그걸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내 하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히다. 막가는 공천의 피해자가 참 천신만고 끝에 돼가지고 노래를 한 곡 하려고 하는 걸 내 그날 세월호 6주기라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걸 시비해가지고 노래하려고 했다. 그걸 시비를 걸어요. 내가 그 사람 보면서 참 못된 사람이다. 저렇게 못되게 하니까 서울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난 그렇게 봤습니다. 아따 빨리 넘간다. 보수우파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할 말도 없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이게 구름 같은 겁니다.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압도적 1위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보다 더 높았죠. 그런데 지금 추락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라는 거 그거는 구름 같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김문수 선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김문수 선배를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선배님과는 1996년도에 처음 15대 국회에 들어가서 헌번으로는 동기죠. 그러나 저보다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늘 형님으로 알고 김문수 선배 별명을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제가 지어준 게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김문수 선배는 영혼이 맑은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 당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저를 쳐내듯이 김문수 선배도 쳐내는 것 보고 참 안타깝다. 김문수 선배도 곧 이제 전부 합류를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닮은 스타 생각하시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닮은 스타라는 게. 연예인 중에 본인이랑 닮은 사람. 연예인 중에서? 네, 대표님과 연예인 중에 본인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입니다. 네, 글쎄요. 네.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말하기 못한데 이경규 씨가 저보고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명학사 이야기를 해달라고 자꾸 올라오는데, 남명학사라는 거는 제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 서민 자제들 서울 가서 하숙비 많이 내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한 1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숙식비를 제공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경남 사람들의 수건이었습니다. 그게 한 30년 수건이었는데, 제가 지사할 때 그 경남개발공사를 개혁을 하면서 업무 개혁으로 우리가 개발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한 200억을 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미천으로 해서 한 350억 가지고 강남구 세곡동에 1500평을 LH로부터 우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남명학사를 지었습니다. 경남에 있는 우리 자제들, 서민 자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 400여 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처음 책정했던 게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숙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난 뒤에 남명학사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만두고 난 뒤는 민주당의 출신이 도지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면 혹시 학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피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남명학사의 그 남명이라는 것은 제가 지은 이름인데 남명조식 선생의 호를 따서 남명학사라고 했습니다. 경상도에는 경상남도하고 경상좌도 우도 그랬죠. 옛날에 경상남도는 남명조식 선생이 경남의 정신적인 지주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의 정신적인 지주는 이택의 이황 선생입니다. 그래서 두 유학자가 중심으로 영남학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남명조식 선생은 평생을 제야에만 있었던 제야의 학자죠. 이황 선생은 출사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경남지사 할 때 남명조식 선생의 호를 따서 세곡동 SRT 있는 데서 한 500m 정도 떨어졌습니까? 거기에 기숙사를 지었죠. 김두관 지사하고 한판 붙기를 바랬다는데 제가 사실 그거 하려고 제가 연고도 없는 양산까지 갔는데 제가 있었으면 제가 이겼겠죠. 그런데 당에서 제가 이기고 오는 것을 아마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당의 주도 세력들, 특히 황 대표 측 사람들은. 그래서 공천을 안 주고 나오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산 이기기 힘들 것이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양산이 졌습니다. 비대위원장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나는 그 비대위원장을 누굴 추천하기보다도 우리 당 원로분들 중에서 해서는 당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많지 않습니까? 원로분들 중에서 김수환 의장님도 계시고 박찬종 대선배님도 계시고 특히 박찬종 대선배님은 얼마나 깨끗하고 평생을 스캔들 없이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들어와서 하면 제대로 할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시청자 수 지금 시청자 수가 5,000명이라고 하네요. 10,000명은 채워야 될 텐데. 요즘은 그렇죠. 처음 유튜브 할 때는 우리가 실시간 시청자가 10,000명이 훨씬 넘을 때가 있었죠. 요즘은 워낙 유튜브가 많으니까 좀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인데 저는 정부 자체가 벌써 이게 비상정부로 돌아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는 경제적 기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좌파 정책으로 우파 정책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기업 압박도 이젠 좀 중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을 하려면 주 52시간제 이거 권고사항으로 바꾸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강제 조항으로 해놓은 거
그것도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말하자면 권고조항으로 바꿔야 되겠죠.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야지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영업자 생각은 어떠냐. 자영업자가 지금 올라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가족기업 형태로 다 하고 있죠. 지금 알바생들도 다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권고제도로 바꾸고 주 52시간 제도도 권고제도로 바꾸자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이래 시행을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잡을 하기가 어려워요. 투잡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잡, 쓰리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투잡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는 그 알바하고 밤에는 그 대리 뛰고 이런 경우가 막 생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 52시간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제 강제제도, 이걸 전부 좀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기업 압박하지 말고 원전 부활하고 모든 걸 갖다가 좀 풀어줘야지. 대통령이 앉아서 마치 황제처럼 모든 걸 쥐어 짜고 있으니 이 나라 경제가 살겠습니까? 울산시장 비리, 이거는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데 지금 울산시장이 재판 중에 있고 경남지사는 지금 무죄 만들어 보려고 재판부까지 바꾸고 온갖 난리를 쳐도 나는 그 무죄되기 어렵지 않을까, 내가 그래 보여지고, 또 이번에 부산시장도 사퇴를 했죠. 밑으로 사퇴했는데 경기지사는 지금 대법원 가 있죠. 지난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 지방선거 그 당시에 나는 이 네 자리는 우리가 이길 것으로 봤어요. 상식적으로 하면 이길 것으로 봤는데 우리가 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길 것으로 본 이 네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에 아마 광역단체 선거가 동시에 시행이 될 것으로 난 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으로 봅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좀 박탈해야죠. 그런데 재판으로 이제 박탈을 하게 해야죠. 난 아무리 그렇지만은 울산시장 비리의 주범으로 보이는 황운하 씨가 당선된 것은 참 의외입니다.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냐? 난 과잉입법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건 과잉입법이다. 그것은 소위 여론에 떠밀린 과잉입법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법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난 그렇게 봅니다. 곶감 귀엽다고 제가 이게 이제 얼굴에 살이 좀 붙으니까 볼록해졌어요. 볼록해지니까 곶감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곶감처럼 생겼으면 참 좋죠. 오징어처럼 생긴 것보다 낫습니까? 공수처는 어때요? 공수처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는 이게 민변검찰청이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공수처는 폐지되는 게 맞죠. 이게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바로 폐지해야 되는 게, 제일 첫째 폐지해야 될 대상이 공수처입니다. 예.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서민들한테 기회를 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정치인데, 정치를 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하지 않고 정치인들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정치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마산의료원은 제가 지사를 할 때 대규모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면서 지금 아마 대학병원 못지않게 잘 지어놨어요. 전국 의료원 중에서 도립의료원 중에서 제일 나을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정말 요긴하게 쓴 음압병동을 제가 8개를 지었습니다. 음압병동이라는 게 그게 일반 병실보다 굉장히 비싸게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보고 혹시 이 유사한 사태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음압병동을 8개를 지었는데 8개를 짓고 난 뒤에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마산의료원이 큰 역할을 했죠. 그 대구 환자들도 마산까지 와서 입원을 했으니까요. 편향된 언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겁니다. 저는 보니까 요즘 언론은 사실 상업주의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정부에 반대를 하면 자기 생존이 위험하죠. 소위 지금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경우도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가끔 그런 걸 봅니다. 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조건부 승인이 났대요. TV조선은 3년 조건부 승인, 채널A는 4년 조건부 승인 났으니까 아마 이 방송사도 다음에는 정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살지. KBS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KBS는 저는 KBS2는 이거는 민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는 시청료를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료를 받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낼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지. KBS 시청료를 지금 전기세에 묶어서 내고 있어요. 나는 이거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분리징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KBS가 편파 방송을 하고 잘못된 방송을 하면 국민들이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거꾸로 지금 전기세에 묶여서 나오니까 이 거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 거부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봤어요. 아예 한정 가서 전기세만 딱 분할납부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래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KBS가 시청료를 억지로 거두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KBS 시청료 걷어주는 그 한전에 대행 수납하는데 1년에 수백억씩 주는 것으로 내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맞지 않다. 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MBC도 완전히 민영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이런저런 사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완전 민영화가 되고, KBS도 완전 민영화가 2는 되고, 이제 방송 자율 시대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YTN도 사실 정부 손으로 좀 벗어나서 완전히 민영화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제가 9번 선거를 했는데 이번 수성을 선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사실 무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당원도 없고 전부 자원봉사들이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선거를 해야 되고, 또 대구 같은데 우리 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은 무조건 2번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번에 또 수도권이 어려워지니까 대구에서 무조건 2번 바람이 불어서 막바지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뻤던 것은 제가 선거 전부터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마는 4월 15일 되면 둘 중 하나는 집에 간다.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집에 가든지 수성을 해서 홍준표가 집에 가든지 둘 중 하나는 집에 간다. 그래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집에 갔죠. 저는 수성을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5일 밤에 보따리를 또 한 싸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 때 식사는 주로, 저는 전심 때 우리 사무실 옆에 국수집이 있습니다. 국수집이 있는데, 두세 사람만 데리고 국수집에 늘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은 집에 들어가서 합니다. 선거 때 밖에서 잘못 식사를 하면 밥을 사줬니 안 사줬니 시비가 걸리고 고발이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집에서 하고 점심 때는 나와서 이제 같이 수행하는 두세 사람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저녁은 또 버스킹 끝나면 집에 가서 식사를 주로 했는데 어쩌다 버스킹 갈 시간이 집에 갈 시간이 없을 때는 미리 시래기국 해장국집에서 몇 사람 모여서 식사를 하고 했습니다. 네. 5.18 유공자 공개하라고 말씀을 계속 올리는데 이거는 지난 대선 때부터는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공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유공자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마치 뭐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거 절대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이번 국회 들어가면 유공자 공개를 하도록 내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대책은 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수없이 내 비판을 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듭니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공무원들, 공공관서는 이거는 세금 나눠 먹기죠. 그래서 난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을 좀 자유를 주라. 내가 지난 대선 때 이야기를 부자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기업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 간단한 말에서도 소위 경제 철학이 이제 담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업을 마치 인질로 삼아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은 나중에 크게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또 야권 전체가 무너졌는데 이를 추스릴 리더십은 뭔가요? 강단이 있어야 되겠죠. 작은 인원으로 거대 여당을 상대하려면 강단 없이 되겠습니까? 결기 없이 되겠습니까? 강단과 결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치밀해야 되겠죠. 좀 계획을 갖고 강한 추진력으로 야당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근데 참 지금 우리 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국방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친중에 치우친 현재를 바꿀 생각. 국방계획은 지난 대선 때부터 내가 쭉 갖고 있었죠. 소위 남북한 핵 개발하는 것을 소위 핵무장을 갖다가 같이 우린 전술핵으로 무장을 하자. 전술핵 안 해주면 자체 핵 개발이라도 하자. 비대칭 전략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특수 8군단의 대적에서 해병 특전사령부를
새롭게 창설을 해서 우리도 정예 말하자면 특수전 사령부를 10만 명 이상 마련하자. 그 이야기도 쭉 해왔죠. 그리고 친중에 치우친 현재를 바꿀 생각. 지금 이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70년 동안 평화와 변정을 가져다 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깨고 있습니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반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코로나 개학 연기로 9월 학기제 때도 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부터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하도 빨리빨리 우파를 젊게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직원이 요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좌파나 우파나 젊게 만들 계획이 있다 없다 그것보다도 정책 자체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층에 다가가는 정책을 써야 되겠죠. 지금 뭐 저보고 나이가 많지 않느냐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저보다 나이가 두세 살 더 많아요. 근데 이낙연 총리보다 총리 나이 많다는 말은 하지 않고 저보고 나이 많다고 이젠 은퇴하는 게 어떠냐 그런 질문도 나오네요. 근데 그런 질문 하려면 우선 이낙연 총리한테 가서 은퇴하라고 하세요. 자, 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 그 말이 있는데 사실 이거 저는 전 세계가 나서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이 개발 곧 되리라고 봅니다.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변종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언제나 좀 있으면 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종 코로나가 곧 또 생기면서 2차 코로나 대위가 올 수 있다. 그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당은 언제 하냐? 참 지금 그 당이 시끄러운데 난 시끄러운데 사실 이제는 더 임발부되기가 싫어가지고 좀 밖에서 좀 편하게 좀 있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비대위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소위 뇌물전과자가 2번이나 있는 분을 이제 새롭게 임기도 없고 권한도 무제한적으로 주는 비대위원장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런 분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 이제 이야기하면서 할 수 없이 당내 문제에 개입이 됐지만은 저는 언제든지 복당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앞으로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개와 고양이는 누가 좋아하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던 모양이죠. 저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경남지사 할 때도 전남 진도에서 진돗개 암수 1마리를 사와가지고 4년 4개월을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서울에 올라오면서 다 이제 키우던 진돗개는 아는 사람들에게 다 분양을 해주고 저는 올라왔는데, 가끔은 이제 저희 그 둘째 아들이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집에 오면 제일 반갑게 하고 재미있게 가끔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국익 우선주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중국과 미국 어떻게 하는지. 사실 중국, 미국은 전부 아메리카 퍼스트고 차이니즈 퍼스트입니다. 일본 아베도 그 자파니즈 퍼스트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유일하게 뭐라고 할 수 있냐? 노스 코리아 퍼스트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퍼스트가 아니고 노스 코리아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코리아 퍼스트가 되려면 우선 대북 정책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중국과 대등하게 국익 우선주의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미국에 끌려다니고 중국의 눈치 보고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가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오히려 우파 정부가 들어와야지 트럼프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국익 문제를 논의를 하지. 좌파 정부는 트럼프 눈치 보고 김정은 눈치 보고 시진핑 눈치 보면서 정권 운영을 하니까 잘 안 되죠. 사모님 자랑 좀 해주세요. 누가 그런 것도 물었어요? 자랑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제가 한참 어려웠던 시절에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해서 제 옆에서 5년간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지켜줬기 때문에 그 5년 지켜준 그 고마움으로 제가 지금 35년째 꼭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난 집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슈퍼챗이 왜 없냐? 이거는 성관이어서 저는 정치인이라고 못하게 합니다. 아들, 손녀, 누가 더 예뻐요? 손녀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그 도도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도 도도아이구입니다. 그래서 제 옆에 와서 손녀 같으면 아양도 떨고 야삭대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더 들면 지금 4살인데 5살인데 국민학교 들어가면 좀 나아질런지 좀 그렇습니다. 예쁘긴 예쁘죠. 손녀는 내 큰아들 그대로 닮았습니다. 닮았는데 큰아들은 또 제 닮았고요. 그러니까 성깔이 좀 있어요. 성깔이 있으니까 어린애가 성깔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 할아버지 닮아서 저거 성깔이 여자애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듣습니다. 부동산 정책 중에 세금 문제 높은 집값 해결 방법은 이런데, 이 부동산 정책은 정부에서 틀어지고 규제하면 할수록 집값이 높아집니다. 이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세금이 높으면 또 부동산 거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붙어 있는 세금 중에서 보유세도 1인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위 보유세를 그래 말매기면 안 되죠. 다가구 주택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세금 문제로 해결을 해야지, 1가구 1주택인 사람도 똑같이 취급해서 세금을 높여나면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사실 보유세 내느라고 힘들어하는 연금 소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금 문제는 다가구 주택의 사람, 주택 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도록 하고, 지금 우리나라 가구별로 주택 보급률이 110%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이나 대도시의 무주택자들이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사람들의 세율은 높일지라도 1가구 1주택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종부세를 받아도 안 되죠. 종부세라는 게 뭡니까? 종합부동산 세제 아닙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딴 데 상가도 있고, 이렇게 종합부동산 세제를 1가구 1주택 있는 사람한테도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거 종부세 개념에 어긋나죠. 그래서 종부세도 개편을 해야 되고, 부동산 세제도 개편을 해야 되고, 높은 집값 해결 방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게 되면 집값이 그리 높을 필요는 없죠. 비대위원장을 이제 박찬종 씨나 이해창 선생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방금 봤는데, 이해창 총재님은 이제 정계 은퇴하셨고, 또 총재님으로 하셨으니까 오시려고 하지 않을 거고, 박찬종 선배는 비대위원장 하게 되면 가장 깨끗한 인물이고 사심이 없는 분이죠. 저는 잘하실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를 이제 폐지하자고 하는데, 저는 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양도소득세라는 게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사실 만든 건데, 아니 10년, 20년 살던 사람도 집 팔고 나가면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는 거, 그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산 이래에 만약 3년, 5년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 세제를 바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 총장 여기 보게. 윤석열 총장은 검사죠. 저는 사실 검사를 했지만은 부장검사까지 못 가고 사실 내부 수사하다가 검찰에서 쫓겨나온 거죠.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까지 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했으면 거기서 모든 공직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검찰총장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검찰총장 한 사람이 국회 들어오고 정치한다? 그것은 나는 해서는 안 된다. 난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만약 안에서 검찰에서 검사장까지만 했더라도 난 정치 안 했을 겁니다. 평검사하고 마지막 순간에 부장검사 올라가기 직전에 그 당시에 이제 고검장하고 검찰 내부에 비리 수사했다고 미움받아가지고 나가달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을 뿐이죠. 대만 재수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재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굳이 대만을 지금 사실상 두 개의 중국인데 그걸 중국 정책의 눈치를 보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다? 나는 그것도 의리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개석 총통이 국민당 정부를 하고 있을 때 사실상 우리 상해 임시정부하고
대한민국 항일운동에 얼마나 도와주었습니까? 그 장개석 총통의 전부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홍준표는 뭐 반중입니까? 친중입니까? 나는 반중도 아니고 친중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연중이라고 하면 맞겠죠? 중국과 같이 가자, 연합하자. 일본과도 같이 가자, 연합하자. 그리고 미국과도 같이 가자, 연합하자. 그런 식으로 병렬 형식으로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어디 종속되고 주종관계로 나가서도 안 되고 친중 반중으로 그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 우리 각시가 만들어주는 된장찌개입니다. 네. 네. 연금개혁 할 생각이 있어요. 공무원. 저 연금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연금개혁을 그리스가 연금개혁을 안 하는 바람에 그리스가 국가부도가 났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지금쯤이면 연금개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위원장 인터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것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관심도 없고 그것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자주 묻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행정부처가 하나 있는 것을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부처가 기존에 부처가 있을 때 그걸 폐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기능 조정이겠죠. 가만히 있어보자. 신장창당, 그거는 좀 말이 심합니다. 가까스로 보수가 통합이 됐는데 또 분열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손석희 씨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손석희 씨도 친한 편이고 또 우리 당하고 정반대에 있는 김어준이 주진우 그런 사람하고도 친합니다. 친하고 한겨레 신문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저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 만납니다. 또 좌파 진영의 가장 큰 농객인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하고는 자주 만나죠. 혼자 친하신 것 아니에요? 실제로 카톡 주고받고 이야기 주고받고 하고 친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같이 늘 하고요. 혼자 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친합니다. 이번에 당선되고 난 뒤에 서로 카톡 주고받으면서 손석희 사장님이 자기가 밥 한번 산다고 했으니까 내 대구 일 정리되고 한번 올라올 때 연락을 해야죠. 신라젠 사태가 어떻게 보냐? 저는 신라젠 사태에 자세하게 듣질 못했지만은 그 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아마 여권의 실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여기 나오시는 게 있는 모양인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가 이번에 TK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TK 지역이라는 것이 특히 대구가 섬유 산업으로 발전한 도시인데 섬유가 망하고 난 뒤에 70년대 이후에 대구에 주된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주된 산업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대구의 근교에 통합국제 신공항이 들어옵니다. 그럼 신공항에 통해서 항공화물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삼성 차세대 반도체 같은 산업을 대구 근교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플라잉카 산업입니다. 나르는 자동차 산업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일부 실용화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단계가 땅으로 가다가 도로를 가다가 이제 날라서 가는 플라잉카 산업을 대구 근교로 한번 유치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으로는 많죠. 나노테크 산업도 있고 또 해양 플랜트 산업도 있고 그리고 첨단 산업 중에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TK 대구 경북의 주된 산업이 없는 그 지역에도 통합 신공항을 국제공항을 활용해서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과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거 아니냐. 그게 정치가와 정치꾼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하나는 politics라고 그러고 하나는 status라고 그러죠. 근데 정치가는 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거고 이걸 아마 영어로는 status라고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정치꾼은 이게 이제 politics라고 그러죠. politics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나라와 국민보다는 자기 개인의 안위와 이익만 생각하는 모사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치가 스테이터스하고 폴리틱스, 정치꾼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군 가산제 부활하자는 거, 이거는 지난 대선 때부터 저는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10분 남았어요. 지금 1시간 몇 분째 하는 거죠? 5분 뒤에 5시 30분이면 끝이 합니다. 오늘 1시간 반 하자는 겁니다. 이 1시간 반 하려면 참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뭐냐? 참 이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제고 어려운 과제인데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 정신이 뭐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대 정신을 이야기했던 게 산업화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박정희 시대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시대 들어와 가지고 민주화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민주화 시대가 완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뭐냐? 그런데 산업화 민주화가 달성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가야 될 방향은 이제 선진화 시대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가로 가자. 의식도 선진화되고 국민 의식들도 선진화되고 나라 전체 시스템도 선진화되고 그리고 국민들도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선진국 시대로 가자.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선진화 시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덜 이루어져 있고 또 임팩트가 덜하죠. 임팩트가 덜하죠. 그래서 이 선진화 시대가 국민 전체에서 제대로 좀 뿌리 내렸으면 정치도 선진화되고 그리고 시민 의식도 선진화되고 그리고 나라 전체 시스템도 선진화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일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홍카콜라를 새롭게 한번 따듬고 개편을 할 겁니다. 따듬고 개편을 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만들고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에 대한 비판을 좀 한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저희들이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인가 1년 한 4개월 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그때 정치 유튜브는 생소할 때죠. 그런데 지금 우죽순처럼 생겨가지고 낚시성 기사, 그리고 선정적인 기사, 또 낚시성 제목, 또 어처구니 없는 제목, 그거 달아가지고 유튜브가 국민들을 현혹하고 또 페이크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죠. 또 제가 보기에는 폴스, 거짓 뉴스인데 팩트라고 주장하면서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 그런 것이 좀 정리가 되고 지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뉴스만 전달을 하고, 제대로 된 논평만 전달을 하고, 또 특정 인신 비방하는 그런 유튜브들은 독자들이 좀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끔 보니까 뭐 특정인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근거 없이 욕하고 하는 그 유튜브로 장사하는 사람들, 나 참 딱하다. 저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런 말을 하냐. 또 지난 선거 때 후보자들 출연료 받고 출연시켜가지고 유튜브 장사하고, 또 후원금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 모금해가지고 장사하고, 이런 유튜브들 저도 저거 잘못하고 있다. 저거 나도 알고 있는데 검찰 경찰에서 모를 리 있겠느냐. 그런 거 수사하면 감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유튜브라고 행세하고 있는 거, 그거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저희 정치의 멘토는 저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착하게 사시면서 헌신적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것을 참 돈이 없어서 해주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저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난번에 제가 산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산소 앞에서 당신 아들 마지막 꿈이 뭐다? 그걸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믿질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는 각별한 생각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서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지역마다 내가 홍카콜라 제작진과 함께 부산도 가고, 그 다음에 창원도 가고, 울산도 가고, 청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수원도 가고, 강릉도 가고, 인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본격적인 경남, 이번 대구 수성을에서 하던 버스킹 행사를 한번 하면서 저도 국민들의 생생한 밑바닥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은 정말 고맙습니다. 자, 나 이제 이만 합니다. 오늘은.